안녕하십니까. 2022년 부산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오늘 개최할 주제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부산이라는 주제를 갖고 세션 세 번째 세션을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자장을 맡은 신라대학교 최경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먼저 저희가 그 자장분을 먼저 소개하기 전에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하나의 주제를 갖고 요즘 전 국가 아니면 전 세계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제를 갖고 우리 부산이 걸맞는 하나의 대책이라든지 뭐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제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부산시 탄소 중립 정책 정승윤 과장 참석하셨습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민은주 사무처장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주제 발표를 해주실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 정주철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한국수자원공단 자원사업본부 최미경 본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끝으로 국제신문 이경식 논설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1시간 반 정도 일단 우리 정주철 교수님께서 주제 발표를 해주시면 거기에 관해서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토론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먼저 우리 정주철 교수님의 발제를 먼저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 교수님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저 부산대학교 도시공학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공이 이제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을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에 부산시에서 했던 탄소 중립 도시 과제 수행 책임자를 맡았었고 아마 그때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발표 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고요. 기후변화를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와 탄소 중립이라는 주제로 먼저 하고 이번에 부산에서 이제 수행했던 과제를 중심으로 우리 부산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시대가 발전하고 뭐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뭐 AI라든지 나노 기술이라든지 뭐 인공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기대 수명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우리가 뭐 계속 살 수 있는 게 아닌가. 예전부터 굉장히 오래 이제 살고 있는 거죠, 인간들이.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좀 다른 지구가 다른 지구에서 우리가 계속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 그림에서도 여러 가지 지구상의 자연재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자연재해가 과거에도 발생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지만 더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여러 가지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아직도 이 기후변화를 의심하기도 하죠. 이 트럼프 정부 시절 미국 정부의 환경부 장관 했던 분조차도 의심스럽다. 사실은 이러한 뭐 반격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과학적 사실이지 않느냐 데이터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현상이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고 예전에는 없던 여러 가지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이산화탄소 부분이 정대가 되고 있는 것이 관측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UN IPCC 6차 보고서인데요. 뭐 세계적인 학자들이 다 모여 있는 이런 학자들이 서로 합의가 본 건 내용이 나왔습니다. 6차 보고서에 1.5도씨 기온 상승을 막을 수가 있겠는가?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엄청난 기상이변 현상이 나올 거라고 이거는 뭐 예언집이라기보다는 과학자들의 어떤 과학적 사실에 기반해서 나온 보고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기후변화가 우리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하면 자연재해로 나타나는데 폭염이라든지 얼마 전에 있었던 집중호우라든지 뭐 강풍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전보다 더욱더 심각하게 지금 우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 전에 올해였죠. 올해도 북미와 유럽에 엄청난 폭염이 왔고 남미에는 눈폭탄이 쓰러지고 있고 영국이 에어컨이 없었다고 하는 나라인데 에어컨 없이 거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뭐 엄청나게 뭐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폭염 문제도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 과학자들이 좀 주목하는 것은 이 1.5도씨를 유지할 수 있겠느냐. 기존의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지구 온난화는 이 산업화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산업화 이전보다 한 1.5도씨를 초과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지금 상당히 한 1도씨까지 왔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대로 간다면 2100년에는 3도씨 이상 올라가면 지구는 살 수 없을 곳이 될 것이다. 그래서 1.5도의 기후변화를 막을 수가 있겠느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이제 1.5도가 그럼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1.5도와 2.0을 비교하는 연구들이 나옵니다. 물론 1.5도만 해도 피해가 굉장하지만 만약에 2.0이 넘어가면 지구 인구의 뭐 수억 명이 이 피해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1.5도냐 2도냐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1.5도씨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온실가스가 되겠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이 온실가스인데 이 온실가스는 우리가 말하는 CO2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6개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 불화탄소, 가불화탄소, 육불화황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측정을 해서 온실가스로 이렇게 환산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온실가스가 있으면 지구에서 이렇게 방출해야 되는 이런 온실 효과들을 지구 안에 가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후온난화가 지속적으로 증가된다고 하는 것인데 이 온실가스는 어떻게 배출되냐. 주로 인간의 활동들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활동들, 자동차, 교통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발생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발표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넣어놨습니다. 아마 질문하실 내용들이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인류의 탄소 배출이 기후온난화의 핵심인가?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원래 총탄소량은 항상 유지된다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였는데 이것이 인류의 진화하고 기술 발전이 되면서 탄소 유입 과정을 통해서 이 탄소가 이렇게 증가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탄소 중립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미국, 캐나다, 일본, 뭐 스웨덴, 영국, 중국마저도 2060,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우리나라나 전 세계가 2050년을 대공으로 해서 탄소 중립을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중국도 최근에 2060년까지 하겠다. 여기는 제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인도도 2070년까지는 하겠다라고 지금 거의 합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게 과연 뭔가? 탄소 배출 하나도 하지 않느냐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탄소를 배출하더라도 흡수량도 늘려서 소위 넷제로를 만들어 보겠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전 세계 이제 제가 여기에 한 5개 나라만 봤습니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인데 각 나라마다 감축 목표는 조금 틀립니다. 2005년을 대비할지, 2013년 대비를 할지, 1990년을 대비할지 어쨌든 그 대비 연도에 맞추어서 80% 이상 감축을 해보겠다 하는 것이 자체적 국가적 선언입니다. 그러면 2050년까지 어떤 과학기술을 통해서라든지 어떤 실천을 통해서 넷제로를 만들어 보겠다. 근데 여기 보면 비전 및 전략이 있는데 비전 전략에 보면 주로 과학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을 전환하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원시사회로 가자는 게 아니라 좀 더 과학기술이 진화된 사회, 그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사회로 가자는 것이 바로 그 전략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뒤처진다면 국가 경쟁력도 굉장히 뒤처진다고 아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그림은 일본의 동경의 그 동경시가 내놓은 2050년 탄소 중립 이게 도면으로 표시됐는데 이것이 사실 에너지라든가 인프라라든지 지속 가능한 자원 관리라든지 기후변화 적응을 공간 단위별로 이렇게 표시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전공인데 이 탄소 중립 과제를 한 계기도 사실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공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공간에 다 이런 탄소 중립 것들을 실현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고 아마 저도 연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또 다른 질문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로 어떻게 측정되는가? 실제 우리나라 국가 조직인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이 분야별로 온실가스 통계를 산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는 못했는데 국가가 이런 부분들을 측정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직접 배출량과 간접 배출량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출량은 우리가 실제로 화석연료 연소를 통해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인간 활동을 바로 측정하는 겁니다. 운송이나 산업 공장들을 통해서. 그럼 간접 배출량이 뭐냐? 간접 배출량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는 부분이라고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축물에서 우리가 살면서 배출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 측정하기 조금 어렵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해서 저희가 좀 주목하고 있는 이 배출량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어떻게 하고 있냐? 여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부터 사실 저희 나라 정부가 예전 정부에서부터 이 부분을 줄이겠다고 국제적으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 늘려왔습니다. 물론 경제 발전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이런 핑계인데 이제 국제사회와 약속을 한 부분이죠. 2019년에 내려가시는 게 보일 겁니다. 아마 2020년, 2021년 데이터를 저희 아직 구하지 못했는데 아마 내려갔을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코비드 때문일 것이다 라고 좀 보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온실가스 배출량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왼쪽이 파란색 부분이 직접 배출량이고요. 한 73% 차지하죠. 간접 배출량이 한 27%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시면 그럼 어느 부분에서 이 배출량이 많이 나오느냐? 역시 발전하고 산업이죠. 이게 우리 산업 에너지 발전 어떻게 석탄 발전이냐, 뭐 석유 발전이냐, 아니면 이런 산업에서 나오는 게 대다수고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보이시는 부분도 있죠. 수송, 교통 파트고 건물 파트도 7%인데 뒤에 제가 조금 보여드리겠지만 부산은 사실은 수송과 건물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많이 둬야 될 부분이기도 하죠. 이 왼쪽 그림이 한 일간 신문사에서 냈던 이 부분이 제가 재밌어서 가져왔는데요. 이게 보시면 사람들이 물론 버스 타고 다니는 것도 사실 자가용 몰고 다니는 것보다는 좋습니다만 그 옆에 보시면 자전거 출근했을 때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뭐 커피를 받으러 가도 텀블러를 가져가서 받아오시는 거라든지 저희가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많고 저희가 뭐 회사에 가도 보고 자료를 받지 않습니까? 그걸 온라인으로 봐야 되죠. 최근에 국회에서 온라인 좋다고 좀 소동이 난 걸로 아는데 참으셔야 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이런 온라인 보고를 받으셔야 되고요. 재밌는 것은 이게 냉면 먹는 것보다 해물 칼국수 먹는 게 좋다 이런 말도 나오죠. 제가 뭐 냉면 가게에서 요걸 좀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런 우리가 잘 모르는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탄소 발자국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이게 오른쪽에 보시면 교통 파트에 한번 보십시오. 교통에 자가용이 210g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철이 1.53g입니다. 사실은 지하철을 타고 다니시는 분들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정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보조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그렇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 모든 일상생활이 탄소 배출과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가 그럼 이제 부산의 포트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부산 예외가 아니죠. 부산에 이제 지금은 국가적으로 하는 시절이 조금 지나가면서 이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이제는 지역. 올해 영국에서 카본 26가 열렸는데 거기 가니까 저도 거기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전 세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오시고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해야 된다. 이제 더 내려와서 우리가 아래 단위에서 움직여야지만 실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사실은 2021년 작년 8월 31일 날 국회 본회의가 통과되었고 감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50에 탄소 중립을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상태고요.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희가 A안, B안이 있는데요. 제가 뭐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A안은 좀 더 가감하게 줄이겠다라는 건데 이게 이제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문제가 있고 수소 에너지도 완전 그린 수소로 갈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무리가 아니냐라는 주장도 사실 있기 때문에 A안은 가감하게 가지만 B안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놔두자. 대신 끝에 보시면 CCUS 같은 이산화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발전되기는 어렵습니다만 곧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정하에 조금 비안을 한다면 넷제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고 A안, B안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탄소 중립 배출 현황을 보면 제일 많이 배출하는 곳이 충남이고 뭐 인천, 경기, 뭐 그렇죠. 부산을 보면 11위 정도입니다. 2.78%. 전국적으로 보면 낮은 편이죠. 물론 경제가 많이 발전되지 못했다라는 측면도 보입니다. 부산이. 그렇지만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느냐. 보다 좀 더 가감하게 우리가 전환할 수 있지 않느냐. 오히려 높은 것은 전환하기 사실 조금 어려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산은 이번이 정말 기회다라고 저희는 보이고요. 제가 재밌는 그래프를 하나 그려왔는데 이 주황색 그림이 부산시가 계속해서 1990년부터 2018년까지 탄소 배출량이 계속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급등했을 때도 조금 있었는데 한 2010년 급등을 좀 했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죠. 근데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부산시 인구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인구 축소가 되고 도시가 이렇게 쇠퇴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도시계획학자로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1인당 지금 교통량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게 통계로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행거리를 이렇게 늘리는 도시를 만들어 오지 않았느냐, 이거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그 밑에 녹색이 아마 부산시 교통량인데 저희가 한번 측정을 봤는데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탄소 중립 그린 도시 부산이라는 게 뭔가, 어떤 분들은 완전 그린시티다. 오늘 우리 환경문연합 사무처장님 나오셨는데, 예, 그린시티. 근데 이것들이 완전 우리가 고대 원시 시대로 돌아가자는 건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첨단 기술과 산업이 좀 융합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산업도 좀 전환돼야 된다. 그랬을 때는 첨단 기술과 산업이 융합된 그린 도시가, 시티가 우리가 꿈꾸는 부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들이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이렇게 요구를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부산 암모니아 친환경 에너지 특구라든지 시내버스 절반을 수소버스로 전환하겠다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부산 기장군 같은 데는 미세먼지 차단 숲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부산에 바다 목장, 바다 숲 이런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부터 이런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부산시도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이 세계적 추세에 시장님도 나서서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지역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 참여, 이게 시민 참여 노력들이 이제 시민 실천 활동을 만들어내고 시민들이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제가 했던 과제에서, 부산시 이번에 수행했던 과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비전은 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시라 해서 탄소 중립 도시 부산이고요. 원래 2030에는 정부 목표는 40%지만 부산은 47%까지 빨리 조금 달성하겠다. 2050에 탄소중립 도시 선언하겠다. 이거는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부산도 똑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목표가 이 오브젝티브와 전략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린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건물이라 저탄소 교통이라든지, 이행은 시민 실천, 기업 실천. 이제 기업들도 동참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의 전문 인재도 양성시켜야 됩니다. 탄소 중립 관련해서. 그다음에 수소 경제권이라든지 미래형 모빌리티 산업 전환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030 부산 세계 박람회가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일세부 이런 데도 이게 주제였던 것 같은데, 이것도 탄소 중립을 위한 하나의 일종의 전략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선전했을 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보이고요. 그 밑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이 부산시의 여러 세부 정책들을 저희가 다 검토해서 이게 맞추어서 가야 된다는 정리를 했던 부분이고, 그건 너무 많아서 제가 여기서는 좀 뺐습니다. 요게 전략으로 쭉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 에너지라든지 제로 에너지 여러 가지 전략이 있고, 그 더 세부 과제들이 사실은 그 정책 카드로 정리가 돼 있고 부산시 각 가에 전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 질문이, 그럼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부산 시민들 모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시정부가 먼저 깃발을 들었죠. 기업도 최근에 이제 아리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기업도 이런 부분을 전 세계에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기업도 참 동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금 ESG 경영 도입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업도 신경을 써야 되고 시민들이 적극적 참여가 정말로 필요한데 이게 그냥 말로 해서는 안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또 시민들이 좀 던지시더라고요. 그냥 저탄소, 친환경 저탄소 발전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그냥 탄소 중립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거시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학기술이 그렇게 바로 안 됩니다. 생각보다 이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눈 한 번 딱 뜨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기 전까지 우리의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노력들이 같이 가야지만 이런 부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합니다. 당연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기술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 선도적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기업이나 시민사회, 특히 지역의 호응이 없이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인식 전환이 되어야지만 바뀔 수 있을 거다. 이건 전 세계적인 또 추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탄소중립 도시, 부산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에너지 전환돼야 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부산에서 굉장히 이게 어렵다고 하시고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지금 적용하기가 사실 어렵고 시민들의 인식 부분이 아직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지만 이 부분 가야 됩니다. 지금 전 세계 뭐 파리에 가도 에너지 전환을 하겠다 해서 탄소중립 태양광을 다 설치하고 있고 그 아름답다는 그 파리 윗부분에도 태양광 설치를 다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도시에 이런 에너지 전환할 수 있는 시가 이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고 이제 첨단 기술이죠. 이 첨단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뭐 4차 산업이고 탄소 스마트 시티 이런 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티 같은 걸 통해서 아까 제가 말했던 뭐 CCUS 같은 여러 가지 이제 탄소 중립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한 예로 이 CCUS가 이제 탄소 포집 기술인데 공기를 잡아두자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좀 너무 실현 불가능한 소리 아니냐 하지만 실제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이 R&D가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을 부산에서도 부산은 바로 선박이 있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테스트 베드 할 수 있는 좋은 지역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부산이 좀 더 첨단 산업화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기술을 또 발전시켜야 되니까 역시 대학입니다. 대학. 이 대학 혁신지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거는 전 세계 모든 대학, 좀 특히 저희가 베를린 대학 중변을 봤는데 베를린도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부산에 여러 대학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대학 소멸 위기가 온다는데 빨리 전환해야 되고 그 대학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탄소 중립 기술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일종의 특구들을 만들어내면 대학도 발전하고 지역도 발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도시가 계속 자동차나 교통으로 발전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좀 걸어 다닐 수 있고 저희가 실천을 돼야 되는데 최근에 시장님도 15분 도시를 하겠다. 오늘 오후에도 오늘 뭐 저희 나라에 이런 모레노 교수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컨퍼런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탄소 중립형 도시 공간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고 걸어서 직장에 갈 수 있고 걸어서 쇼핑할 수 있고 탄소를 배출하는 자동차 이용을 하지 않는 도시 이런 도시로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저희 과제에서도 영도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시범지역으로 삼아보자. 지금 다른 나라도 시범지역 삼아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술들을 투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영도구가 아니더라도 테스트 베드를 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그 지역에 대해서 가면 탄소 중립이 실현되는 이런 지역들을 부산에서부터 먼저 한번 만들어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친환경 자동차 전환은 뭐 당연한 겁니다만 이런 부분 노력이 정말로 진행돼야 됩니다. 실제로 지금 전기차 충전할 데가 없지 않느냐라는 지금 시민들의 어떤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줘야 됩니다. 좀 더 기반시설 투자를 그런 쪽으로 몰고 가야 되고요. 전 세계는 이미 뭐 하지 않겠다, 판매 금지하겠다, 곧 좀 있으면 다가오죠. 프랑스만 해도 2040년에 앞으로 금지하겠다고 하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진행돼야 된다고 보이고요. 기업 차원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ESG 경영이라든지 최근에 이런 부분들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국가들이 나서고 있고 아리백이라든지 삼성전자도 최근에 아리백으로 모든 재생에너지로 제품 생산하겠다. 그것은 전 세계 요구이기도 하죠. 건축물도 마찬가지. 제가 건축물 부산이 굉장히 노후가 됐다 했는데 이 부분들을 좀 탄소 중립형 에너지 절감형 주택으로 바꾸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빨리 전환시켜내야 된다고 생각 들고 도시 숲을 확산시키는 뭐 이런 부분 나중에 우리 한경동 선생님 말씀 많이 해주실 거라고 보이고요. 실제 또 저희가 부산 앞바다에 여러 가지 해양 식물들이 있습니다. 블루카본들이 실제로 탄소 흡수량이 높더라는 연구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한 저희한테 자산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매립하고 막 훼손해야 되는 게 아니고 보존하고 우리가 그걸 통해서 가야 된다고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육식보다 좀 채식을 해야 돼. 가장 어려운 거 아닌가. 이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로부터 실천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좀 빨리 맞춰야 달라 해서 뭐 시민단체 맨 마지막으로 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듭니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기들 예산의 78%를 쏟아붓겠다 했습니다. 부산에는 예전의 계획을 보면 한 20, 30년 동안 4조 정도를 붓겠다 했는데 실제 저희가 해보니까 1년에 4조 정도가 들어가야 돼요. 부산시 예산이 14조인데 4조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따로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고요. 현재 예산에다가 바꿔야 되는 거죠. 전환을 시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 불가능한 건 아니라서 저희가 이런 부분으로 완전히 과감하게 예산을 좀 추진해야 되지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까지 저희가 제 최종 발표인데 어렵지만 꼭 가야 되고 부산을 위해서도 꼭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해야 될 일들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부산시에서 탄소 중립 정승윤 과장님께서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이 있으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기후 탄소 중립 정책과장 정승윤입니다. 탄소 중립 정책 관련 정주철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그 발표 내용이 앞으로 부산시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2021년도 탄소 중립 추진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달에 탄소 중립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전략 비전으로 글로벌 기후 리더십 도시, 탄소 중립 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목표로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47%를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7개 분야, 104개 단위 사업 과제를 선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전략으로 에너지 전환 부분의 경우에는 기존 2035년까지 LNG 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여가면서 신재생 에너지와 연료전지 중심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지금 전력 자립률을 현재 2.3%에서 20%로 전력 자립률을 높이고 2050년까지는 50%로 전력 자립률을 높인다는 추진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물 분야가 되겠습니다. 2020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노후된 기존 건축물은 에너지 효율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절감, 저탄소 건축물로 바꿔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에서는 노후 자동차에 대해서 조기 폐차를 권장을 하고 전기 수소차 등 무공해 차는 2030년까지 42만 대를 보급을 하고 2050년까지는 전량 무공해 차량으로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충전 시설도 현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광역철도망 정비 등을 통해서 자가용 없이도 편리하게 시민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는 15분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탄소 중립 산업 분야에 있어서 신산업 육성 전략으로 수소 항만, 연료 전지 등 수소 기반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선박 부품 산업을 기술 개발로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분야에서는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연구 개발 및 사업화하기 위해서 강서구에 자원순환 직접화 단지를 조성을 하고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
시설을 건립해서 그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등 그 자원 재활용 및 그 폐자원의 선순환 기반을 확충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흡수원 분야에서는 그 도시 바람숲길 그리고 그 미세먼지 차담숲 등 탄소 중립 숲을 2030년까지 280헥타르를 조성을 하고 아울러 바다숲 을 조성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울러 그 탄소 중립 도시로 가기 위해서 CCUS라는 그 기술 개발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부산도 그린 도시 구축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민 실천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저 환경운동연합의 민은주 사무처장한테 제가 몇 가지 여쭤볼까 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뭐 지금 발표해 주신 내용도 많고 또 우리 부산시에서 그 추진 전략도 말씀하셨는데 그 이해라든지 더 포함시켜야 될 일들이 있다든지 아니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2019년도에 교육청과 부산시장님 그리고 시의회 의장님까지 해서 탄소 중립 이런 이제 선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부산시도 적극적으로 여러 정책을 만들고 연구한 것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때도 2019년도에도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해나가겠다. 시민 실천을 굉장히 강조를 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생활 양식을 전환하는 그런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고 손수건을 이용을 하고 그리고 텀블러를 사용하고 비닐 사용이나 이런 이제 플라스틱을 줄이면서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고 그리고 정말 어렵겠지만 채식 중심의 이런 식단으로 바꿔나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하죠. 근데 사실 그런 생활 실천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부산시가 해나가고자 하는 것에 함께 협력도 하고 제가 또 때로는 저희가 뭐 싫은 소리도 하면서 정책들을 또 저희가 또 푸시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저희 역할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건물과 관련해서는 부산은 노후주택이 상당히 많습니다. 25년부터 신축 건물에 대해서는 이제 에너지 전환이라든가 탄소 중립을 위한 의무화를 한다 하더라도 노후주택이 서울 다음으로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린 리모델링을 지금 동아대학에서 그런 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더라도 너무 그 양 자체가 적습니다. 공공은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의무적으로 2030년, 2025년, 30년까지는 100% 전환하는 형태로 보다 강화되어야 되겠고요. 민간 부분에 있어서도 호텔이라든가 마트 이런 이제 대형 상업시설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 지원을 이자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지원을 강화를 해서 그린 리모델링도 좀 해나가야 되겠죠. 수송 부문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교통 활성화를 많이 애를 쓰고는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도심 안에는 차가 좀 들어오지 않은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파리시와 같이 주차장을 오히려 3만 대를 없애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그린 숲을 만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전환이 되겠는데요. 여러 가지 수소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에너지 전환을 이런 이제 얘기를 하셨지만 부산은 에너지 전환하는 데서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지형학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청사포나 그리고 기장 그리고 다대포 이런 계획된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실행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통합적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지금 에너지 센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이 계속적으로 답보가 되고 있습니다. 기후센터와 함께 에너지 전환 센터를 만들어서 부산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부터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산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2030년에 500억 이런 정도로는 산업을 전환하거나 그걸 지원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확충을 해서 예를 들면 패션 컬러에서 지금 300억 정도를 들이면 없앨 수 있는
이런 이제 석탄 보일러를 LNG로 좀 교체하는 것부터 시가 조금 빨리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에너지 전환에 하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태양광 발전을 지붕이라든지 아니면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공공장소부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협조받아야 될 일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어디 가서 꼭 얘기할 때 탄소 제로, 2050년에 우리나라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혼돈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탄소 배출량이 아예 안 내놓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배출한 만큼 그만큼 삭감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아까 우리 정주철 교수께서도 이제 발표하신 내용 중에 뭐 CCUS도 있고 흡수원에 대한 얘기들을 하셨는데, 우리 그 오늘 위원으로 오신 분 중에 실제적으로 이 흡수원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우리 한국수자원공단의 그 최미경 본부장께서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수산자원공단 그 자원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있는 최미경입니다. 지금 이제 그 흡수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지금 2050 탄소 중립이 그 목표된 부분을 달성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배출을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앞에서 발표자분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민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생활이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배출이 완전 제로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배출량과 흡수량을 이제 그 양이 같아져야 이제 이게 제로가 달성이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흡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노력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지금 우리가 흡수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현재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은 산림에 의한 이제 흡수라든가 또는 포집은 사실은 기술이 좀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흡수량을 앞으로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하나 이제 주목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바다에서의 흡수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지구에서 내놓고 있는 그런 탄소의 93% 정도를 바다가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바다가 지금 점점 바다 수온이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 되면 바다에서도 흡수하는 그 한계치에 도달하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더 이상 이제 흡수가 일어날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해양 생물을 하려고 한 이제 흡수, 그러니까 산에도 똑같이 숲이 있고 바다에도 그걸 흡수를 할 수 있는 해조라든가 해초숲, 뭐 이제 산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보호, 보존하고 그리고 복원시켜서 그 흡수량을 대폭 늘릴 수 있으면 이건 지금까지 계산되지 않았던 이제 흡수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가 이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실제로는 이제 이게 생물이 잘 서식하고 생활하고 보존하고 이런 환경들이 조성이 됐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한데, 생물을 키우고 복원하고 하는 일이 꼭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뭐 그거를 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이 또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할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포집하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대응 기술을 개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가야 하는 길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할 수 있는 일만 하고 갈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해야 하는 일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이제 그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실제로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면 그 부분이 점점 확대가 돼야 우리가 이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 사실 이 탄소 배출한 만큼을 감축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흡수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흡수원의 실제로 감축량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하기보다는 무조건 안 되는 부분은 흡수원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국제신문에 이경식 위원님께 제가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사실 뭐 전반적인 스페시픽한 얘기를 전문적인 말씀을 드리긴 좀 그렇고요. 사실 일반적으로 산업과 비산업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하고 있지만 미흡한 부분, 또 잘해야 될 부분들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하여튼 견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 관련해 가지고 부산 지역 탄소 배출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2008 부산시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으로 2,674만 톤인데요. 그런데 이 세부적으로는 건물 분야가 35.4%로 제일 많습니다. 근데 이 건물 중에는 뭐 건축하고 그리고 주거 과정 속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이 포함된 건데요. 그 다음에는 차지하는 게 수송 분야로 19.1%입니다. 그 다음 수는 에너지 발전 분야로 13%로 나타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합치면 67.5%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으로 부산시가 줄 수 있는 계획을 갖다가 현실적인 계획을 만들어야 2030 47% 감축, 뭐 2050 제로, 탄소 제로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여기 이 세 가지 가운데 중에서 에너지 발전 부분은 뭐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면 별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34년 남부 발전이 가동이 중단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면 이게 가동이 중단될 경우에 에너지 발전 부분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의 86.1%가 감축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목표대로 무난히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 건물 분야인데요. 아까 발전자가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좀 시사적이고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부산만의 전국적인 현상이겠죠. 인구는 줄어드는데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니까 이게 굉장히 역설적인 부분인데요. 사실 이건 좀 어떤 문명의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인간이 계속 살아가면서 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형태로 문명을 갖다 만들어내니까 이런 현상이 빚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여기서 사실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탄소 제로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15분 생활권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시민들이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생활 수칙을 만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좀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수송 분야를 보면 앞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굉장히 좀 취약하죠. 일례로 2021년 기준 부산시 등록 차량이 146만 대인데 이 중에서 내연기관 차량이 93.8%가 되니까 친환경 차량은 수소전기 하이브리드 같은 친환경 차량은 4.9%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획기적으로 친환경 차량으로 바꾸지 않는다면 감축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전체적인 산업 비중은 높지는 않습니다만은 부산의 제조업들이 전체 산업 비중 유통이 많으니까 제조업이 한 20%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99% 거의 한 100% 가까운 제조업체들이 이 탄소 배출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대책이 없는 상태거든요. 특히 85%가 탄소 배출량을 어떻게 파악하는지조차 모른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심각한 것 같고요. 이거는 경제계하고 부산시가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대책을 갖다가 좀 구체적으로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 좀 기회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6030 부산 세계 박람회를 갖다가 탄소 중립 엑스포라 전략을 내걸었거든요. 국회에서 이제 그렇게 했고,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마당에 엑스포를 유치를 하려면 국제사회에 부산시가 계획대로 탄소 중립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비전을 갖다가 그냥 말만이 아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가지고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엑스포를 유치하려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부산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오히려 좀 잘 됐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최토은 민간지원 회장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하니까 산하의 SK ENS라든지 부산항공공사 이런 우리 유관기관들이 합쳐가지고 수소 경제 생태계 조성 업무 협약을 체결했던데요. 이거는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될 부분일 것 같고, 그리고 민관이
뭐 연구기관까지 모두 이제 시민들 다 합쳐가지고 좀 현실적으로 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 로드맵을 만들어 나가는 게 엑스포 유치에 도움이 되고 또 당연히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해야 될 과제고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어떤 그 앞으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중립 자체가 하나의 어떤 생활의 문제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그 이경식 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나 우리 부산을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부산이 2030 그 엑스포를 위해서 유치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유치가 된다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하나의 행사로서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슬로건으로 만든다면 참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다음 순서는 이제 실시간 댓글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지금 받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사전 의견을 저희가 접수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뭐 거의 중복된 실시간 의견을 지금 잠깐 본 거하고 보니까 뭐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제가 꼭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전 의견 중에 하나가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 중립에 대한 정권의 딜레마, 탄소 도시에 대해 딜레마가 있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는 탈원전을 선언하고 풍력, 태양열 등에 관심을 가졌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다시 원전으로 복귀를 이야기하고 있다. 원전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사고 시 엄청난 피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럼 원전은 탄소 중립 도시의 해법인가? 정확한 해석을 부탁한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여기 민은주 처장은 제가 얼마 전에 미디어를 보니까 반대 그 고리원자 그 관련돼 갖고 반대 의견을 하시고 오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가적인 합의를 봐야 된다. 국민과 합의를 봐야 되지 않겠냐. 실질적으로 사실 이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가 다 정확하다고 봅니다. 위험성도 갖고 있고 실질적으로 클린 에너지라고 얘기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히 원전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과 정부가 합의를 봐야 지속하게 우리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언쟁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뭐 우리 민은주 처장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제가 일단 그렇게 코멘트를 하는 걸로 하겠고요. 일단 실시간 댓글 들어온 거를 제가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탄소 중립을 위해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하는데 그럼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그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비용 부담 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이제 사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기 자동차를 우리 국민이 다 전기를 사용한 자동차를 탄다? 그랬을 때 전기 생산이 그만큼 충분할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책과 관련돼 있는데 수송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제 옆에 계시는 우리 그 정승윤 과장이 조금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수송에 대한 대책을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수송 부분이 상당히 지금 그 전체적으로 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그 노후 차량에 대해서, 노후 경유 차량에 대해서 그 조기 폐차를 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 폐차를 권장하고 있고 아울러 그 수소차라든지 그 전기차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2030년까지는 41만 2천 대를 그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50년까지는 전체 내연기관 차를 그 전기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하는 막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방안의 일환으로 그 전기차 보조금제라든지 수소차 보조금제를 시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재원 마련으로 기후변화 대응 기금을 조성하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뭐 예상까지 말씀을 다 해주시네요. 두 번째 이제 댓글을 보니까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가 많은데요. 46억 지구 연령을 볼 때 기후변화의 큰 흐름 속에 하나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말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범일지 이에 대해 우리는 너무 맹신하고 있지는 않은지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우리 발제를 하신 정주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사실 뭐 IPCC에서도 충분히 그 과학적 근거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우리 정 교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 제 발표 내용에 그런 질문이 나올 줄 알고 캐시온에 넣었었습니다. 그래서 예, 그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그건 좀 지나간 에피소드 같습니다. 뭐 한동안 그런 이야기도 좀 있었고, 근데 사실은 그걸 부정했던 뭐 미국의 뭐 트럼프 정부도 사실은 뭐 석유 어떤 산업 집단들의 어떤 뭐 그런 이익을 좀 대변한 거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걸 떠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그 어떤 산업이 오십가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그것을 뭐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어떻게 하면 이 인간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조금 감축하고 다른 부분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건가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학적 근거는 사실 IPCC에서도 그런 것들의 증빙 자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또 정 교수님한테 제가 질의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 댓글이 하나 들어왔네요. 교수님 말씀대로 온실가스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중 이산화탄소도 한 부분에 불과하겠지요. 사실 온실가스 중 가장 규모가 큰 것이 수증기 또는 구름이 아닐까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왜 침묵하는지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건 조금 우리 정 교수님 전공하고는 좀 안 맞는 얘기긴 합니다만 어쨌든 발제에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제가 정 교수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대기과학 전공하시는 분들 아마 그런 이야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걸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과학자들이 합의된 이야기로는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7개 그 이산화탄소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측정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을 문제시 여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질문자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과학적인 흥미를 가지고 계시고 아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럼 뭐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기생학자들 얘기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그래도 교수님이 좀 말씀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6개 온실가스 중에 이제 오존층 파괴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를 보니까 탄소 배출되더라도 흡수량을 늘려 제로로 가자. 그런데 왜 미국은 이에 동참하지 않는지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동참하고 있고 그렇죠. 적극적 동참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건 아마 트럼프 정부 때 이야기인 것 같고요. 지금 더 과감하게 바이든 정부에서 하겠다 해서 오히려 미국이 더 선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저 말씀을 드리면 CCUS 같은 기술 쪽은 미국이 선도적으로 지금 지배를 하고 있고 또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자, 이제 다음 질문을 보면요. 이산화탄소 포집에 대한 기술 개발, CCUS 얘기가 나오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얼마 전 사업하시는 분 이야기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를 파이프를 통해 바닷속 깊은 곳으로 침전시키는 기술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실제 현실성이 있는 이야기인지 궁금합니다. 물론 바다 목장하고는 관련이 조금 없습니다만 이게 해중 저장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최민경 위원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네, 제가 이쪽 분야의 그 전공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 이제 우리가 포집된 것을 그 지구 속에 있던 것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저희가 활용을 하면서 지구 밖으로, 그러니까 이 이제 대기 밖으로 꺼내놓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그쪽으로 이제 그 묻는 것은 뭐 방법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수심에도 우리가 200m보다 더 깊은 곳 쪽에서 이제 그 탄소들을 지금 계속 이제 저장돼 있는 상태고, 저희가 지구 온난화가 됐을 때 이제 이런 온실가스 문제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뭐 우리가 빙하나 뭐 이런 게 녹는 게 문제가 이제 거기 메탄이나 이런 게 녹아 있는 게 산으로 밖으로 전부 이제 200m보다 더 깊은 곳 쪽에 저장돼 있던 것이 밖으로 전부 빠져나오는 게 문제고, 또는 뭐 화석 연료 이런 것들도 사실은 땅 속에 다 묻혀 있던 게 나오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포집해서 갖다가 묻는 것은 뭐 방법이 방금 이제 그런 방법이니까 이제 그런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 이제
그 육지 저장하고 해중 저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나라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 전에 얘기입니다만 사실 그 북한의 그 탄광들을 좀 클린업해서 거기에 우리 탄소가 나오는 것들을 좀 저장하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것들 얘기들이 왕왕 나왔었습니다, 사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을 보면요. 세계적으로 볼 때 탄소 은행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산화탄소가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혹시 말씀하실 분 있으세요? 네, 예. 아니, 네. 뭐 제가 무역이나 뭐 국제 뭐 관계학이나 이런 거 전공은 아닙니다만은 뭐 세계적인 동향이 이제 뭐 EU도 텍소노미를 얘기하고 있고 또 우리나라도 한국형 또 텍소노미 녹색 분류 체계를 만들면서 좀 그린워싱 부분을 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이제 카테고리라든가 이런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탄소 중립, 뭐, 온실가스 배출 이런 부분들이 특히 유럽 같은데 이제 배출하고, 유럽 같은데 이제 수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주요한 그런 이제 요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에너지 어떤 이제 가공, 생산 그 과정 자체까지도 다 중요하게 측정하고 반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원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그린 텍소노미로 연결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사용 해결료에 대한 처리 방안이라든가 혹은 이제 사고 저항성 해결료 사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너지 전환으로 집중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지점이 될 텐데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형 때문에라도 전국적으로 상당히 이제 저순위에 됩니다. 평균 6.9%의 재생에너지 비율이 부산은 3.9%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소 중심의 그러한 이제 수송 중심으로 이렇게 재편을 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이 그레이 수소가 아니라 그린 수소로 전환이 되는 것이 전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제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진 전기냐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전보다는 재생에너지 여러 가지 어렵지만 조금 원거리에서의 이제 풍력 그 중심으로 해서 태양광으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을 구축하고 그런 기반에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함께 논의하고 함께 정책을 만들고 함께 추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정 교수님 뭐 더 예.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좀 뭐 비슷하게 사실 그 요즘 기업이 이제 탄소 경영을 하겠다 해서 ESG 경영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한 뭐 윤리 선언이 아니라 기업으로서는 아마 생존 전략 같습니다. 지금 탄소 국경세 같이 예를 들어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물품에 대해서는 뭐 엄청 중부가하겠다, 뭐 아예 제품도 사지 않겠다 이런 선언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RE100을 선언하는데 실제로 그 신재생 에너지를 해줄 수 있느냐 국가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 이슈화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국가적인 이슈 떠나서 그럼 저도 얼마 전에 부산에서 있던 업체 수소 발전하시는 그 생산업체 사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부산에서 이렇게 좀 자기가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가 없다는 겁니다. 단지가. 부산에는 대규모 신재생 단지가 없기 때문에 뭐 전북 좀 대형 개발하고 있는 그런 쪽에 아마 그런 쪽 전라북도 쪽으로 뭐 옮길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부산으로서는 산업 발전, 경제 발전이 굉장히 크게 사실은 저희로서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 고민해야 될 때라고 보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사족을 달면 이제 무역 장벽 얘기를 이제 관련돼서 여쭤보신 건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나라 제품들이 실질적으로 수출을 하려면 이미 거기 그 수입국에 특히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탄소에 대한 부분들이 기준이 다 있기 때문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소 시장에 대한 탄소 은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배추권 거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실제로
그 한국 거래소입니다. 우리 저 부산의 문현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탄소 거래권이라는 하나의 시장이 형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아마 우리 부산이 더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질의를 보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선진국일수록 탄소 배출이 많을 거고 후진국일수록 탄소 배출이 적을 텐데요. 이러한 불균형 속에 기후변화가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국가가 후진국일 텐데 이에 대한 균형은 어떻게 맞춰가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은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정부 대표단으로 해서 사실 기후변화 협상을 많이 다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기후변화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을 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교토 의정서에 입각해서 선진국, 소위 말해서 38개 국가죠. 38개 국가가 2008년부터 12년까지 90년도 기준으로 5.2%를 삭감하자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국가들은 평균 5.2%를 삭감해야만 됐고요.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예외를 줬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2012년 이후 소위 말해서 이제 포스트 교토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감축 의무가 없어짐으로써 사실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감축뿐만이 아니라 또 후진국에는 기술 이전 아니면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유엔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혜택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실 1800년도 그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보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온도도 올라가고 또 CO2 가스도 발생하는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선진국이 책임을 지고 후진국한테 그만한 형평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해서 주고 있습니다. 뭐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다음 질의를 보면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에서 한 목소리를 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서로가 협조하고 보완하며 탄소 중립 정책을 실현해 나가야겠지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잠깐 말씀해 주시죠. 예, 그 탄소 중립 정책에 있어서 그 좀 전에 그 시민들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그 유의를 하고 있고 정부와 같이 보도를 맞춰 가지고 최대한도로 그 탄소 중립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는요. 부산은 정말 피해를 보는 도시입니다. 항만으로 들어오는 화물을 전국으로 배달하는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부산이기 때문에 부산에는 매일 전국에서 몰려드는 화물차로 몸살을 앓는데요. 이 차에서 뿜어내는 이산화탄소와 공유 요소들에 대해 왜 부산 시민만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이에 대한 탄소 중립 환경 개선 부담은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요? 라고 질의를 하셨어요.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정책 부분이긴 하지만 또 사회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괜찮으시면 이경식 위원님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좀 어려운 얘기긴 합니다만. 아니 뭐 근데 그 물론 좀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뭐 생활권 자체가 중국 단위로 연결되어 있고 그러고 오늘 내가 사는 게 혼자만 이렇게 벽을 치고 사는 게 아니고 같이 이제 어울려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살기 때문에 꼭 그 부산만의 억울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에 필요한 것을 다른 시도를 통해서 얻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서로 공동으로 나눠서 뭐 책임지고 분담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예.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부산 시민들은 한편으로는 피해를 많이 보죠. 특히 이제 미세먼지 문제 때문에 우리가 부산이 뭐 특별한 이제 산업 부분보다는 이제 항만 중심으로 또 이제 물류 도시 이런 특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좀 수용을 하고 많이 이해를 하는 편이기도 한데 사실 이제 해양수산청도 있지만 그러니까 해수부와 부산시가 함께 협업을 해서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서 탄소 중립을 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고 부산, 울산, 경남이 또 함께
또 이런 이제 선박이라든가 화물 부분 이런 부분들을 또 탄소 배출량 저감과 그다음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함께 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은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시민들도 함께 동참을 또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협력과 통합을 좀 함께 해 나가는 것이 또한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부서 간 어떤 이제 일을 하다 보면 활동을 하다 보면은 해수부하고 부산시하고 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또 부산시도 보면은 클리닉 산업과하고 예를 들면 이제 녹색환경실하고의 어떤 이제 협력.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우리 이런 전체 부분을 좀 총괄할 수 있는 시장 산하의 부시장님이든 전 부서를 함께 해서 이제 TF팀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항만 부분까지 다 포함한 그런 수송, 온실가스 저감이라든가 건물, 에너지 전환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컨트롤될 수 있는 그런 타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예, 민원주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보충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문가, 그 교수님들, 시민단체 대표로 아우르는 그 탄소 중립 그 녹색성장위원회를 2022년 4월 달에 그 구성을 했습니다. 총 그 50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분과, 6개 분과로 나누어서 지금 분과별로 회의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를 보니까 시민들 생활 양식 변화도 중요하지만요. 부산이 안고 있는 지리적 문제, 구조적인 문제를 정책으로 해결해줘야 합니다. 항만으로 들어오는 수출입 선박, 그리고 이를 나르는 화물차, 선박 한 대가 뿜어내는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인지 아시는지요? 라는 질의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희가 그 질의를 하시는 걸 여기서 저희가 대답을 하기 때문에 자료가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 선박 관련 그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그 위해성 관계가 그 언론에도 많이 대두되고 해서 그 2020년도에 해양수산부에서 경유 이산화황에 대한 그 배출 허용 기준이 그 강화가 됐습니다. 강화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항만 안에 그 내연 연료 기관 연료를 전부 그 LNG라든지 기타 그 전기 그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사업을 해수부하고 저희 시하고 항만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뭐 덧붙이자면은 뭐 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산에는 이제 크루즈 선박도 많이 이제 드나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대형 선박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하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의 특성에 맞는 이러한 항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반영을 해서 배출량 산정이 정확하게 되는 것이 필요한 지점이라는 것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센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으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정확하게 부산의 특성에 맞도록 배출량 산정도 명확하게 돼야 되고, 그리고 항만에서 그런 선박으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제 가중되는 그러한 온실가스량도 정확하게 산정이 되어서 미세먼지 저감과 온실가스 저감이 함께 좀 갈 수 있도록 통합적으로 정책이 좀 집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정 교수님, 저희가 그 선박에 대한 원단위가 있나요? 아마 그 해양수산부랑 현재 부산에 있는 KMI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쪽에서 아마 그 과제를 수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그 자문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필요하죠. 그 부산에서 선박들이 들어오면서 배출하는, 그래서 아마 그쪽 해양 국제 선박 기구가 이쪽에서도 그 친환경 선박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있고, 그거 없으면 이제 항만에 못 들어가게 하는, 암스테르담 항 같은 못 들어오게 하는 뭐 그런 것도 생긴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조만간에 아마 그 수치가 나올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저는 부산이 피해받는다라기보다 혜택도 많이 받았죠. 부산이 그렇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한 거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는 조사를 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대책을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대책을 수립하게끔, 그럼 부산시가 자료를 만들든지 해서 이렇게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그런 것들이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는 게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금방 말씀하셨던 미세먼지나 초미세먼지도 한때 뭐 중국에서 너무 많이 개발해서 그쪽이 꽤 문제다고 했지만 사실은 조사해 보니까 전국에서 부산이 제일 높게 나왔었어요. 중국하고 제일 먼데. 맞아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부산의 이 선박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게 너무 심각하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도 좀 더 시에서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부산 환경연구청 한국환경연구원 보고서를 보니까 부산, 울산, 경남을 가지고만 조사를 했더니 부산의 그 경남하고 울산에서 미치는 대기의 영향이 엄청 크게 나타납니다. 사실 당연한 것 같아요. 공장들이 크게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지역 대기환경관리청이 필요한 거 아니냐. 영남권 자체, 물경 자체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시에서 계속 이제 중앙정부에다 요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중요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질의가 아니라 이제 그 의견을 주신 건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수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엄청 중요하지요. 그 기술 개발을 산업 협력으로 연계해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요? 해양 발전을 유리하게 끌어갈 수 있는 부산의 장점인 듯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조류는 계절에 따라 순환을 달리 하는데 4계절 모두 이산화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라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우리 최미경 의원님,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도 지금 계속 이제 2050 탄소 중립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의견들이 또 질문들을 하시는 거 보면은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들을 하고 계시고 굉장히 관심도 많고 자세히 잘 알고 계시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이제 그 탄소 흡수 부분 같은 경우에 아까 해조류가 1년 내내 가능하냐 했는데 사실은 이제 흡수는 광합성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조류는 우리 육상에서 나무들이 이제 1년 내내 봄에 폈다가 지는 거, 여름에 피는 거, 가을에 피는 거, 또 1년 내내 있는 상록수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해조도 같은 형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 녹는 해조류들도 있긴 하지만 또 겨울에 잘 번성하는 해조들도 있고 해서 이제 바다 속에 이산화탄소는 1년 내내 이제 해조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난다 볼 수 있고, 특히 이제 잘피류 같은 경우는 그거는 1년 내내 그냥 이제 상록수처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흡수가 일어나는 부분이고, 이제 단지 이제 대형 갈조류 같은 경우는 겨울 부분에 성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런 게 빠른 성장 시기에는 또 흡수량이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의견도 이제 보시면요. 저도 이거는 아주 100% 동감합니다. 전기차가 탄소 배출을 덜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값이 너무 비싸다는 게 문제지요. 전기차 보조금을 더 늘려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700만 원에서 1,050만 원까지 용량별로 조금 차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차 같은 경우에는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올해도 전기차 보급을 한 10,000대 정도 부산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를 보급을 확대하려면은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최대한도로 많은 전기차를 보급하기 위해서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더 지원을 하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끝으로 이제 좀 관련된 의견이신데요. 현재 수소차는 충전할 곳이 제한적이라 수소 차량 사용이 어렵습니다. 차량 한 번 구입하면 몇 년을 사용하는데 사용하는 게 현실인데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사실 이게 지금 에너지 전환이라는 하나의 테마 안에서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현실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생각하시는 대로 그냥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소차 충전소가 부산에 5군데가 있고, 앞으로 20군데를 추가로 확충을 해서 전체 25곳의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를 지금 2025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을 하고, 그 외에는 민간
그 기업을 통해서 수소차 충전소를 건립할 그런 계획에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분들? 예. 뭐 저는 이제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문의도 많이 오시고 네. 어떻게 보면은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시죠. 그래서 수소 충전소가 인근에 건설하려고 한다, 혹은 수소 연료 단지를 지금 만들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감천 화력발전소도 화력발전소를 이제 중단해서 없애는 건 좋은데 이거를 수소 연료 단지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피해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해야 되느냐. 기장도 마찬가지죠. 원전 때문에 또 받았는데 이거를 또 재생에너지 한다고 하는 것이 해상풍력을 한다는데 자기들은 그다지 자기들한테 도움이 안 되고 지금까지 이제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중앙집중식이다 보니까 우리는 많이 생산을 하더라도 다 수도권이나 다른 쪽으로 많이 가는 피해는 주민들이 위험성을 안고 있는 이런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라도 또 수소 충전소나 연료전지에 대해서도 똑같은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민원을 좀 충분히 듣고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좀 많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같이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가능하려면 시에서도 예를 들면은 태양광이라든가 재생에너지 풍력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녹색환경실, 우리 탄소 중립과가 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지는 않으실 텐데 문제는 클린에너지 산업과라든가 다른 부서 건축과라든가 교통과를 견인해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시민들의 힘을 좀 받으셔서 함께 좀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 예.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게, 그 신재생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를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좀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런데. 그럼 유럽이나 선진국들이 다른 사선진국 잘하고 우리만 그러냐, 우리나라 국민만 그러냐,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일본 학회랑 같이 무슨 회의를 했는데 일본에서 똑같더라고요. 일본 주민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자기 지역에 그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성공 사례를 좀 보여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많이 저희가 소개를 좀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에너지 발전을 통한 수혜 혜택, 기업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 같이 가게끔 유도하면서 그러면 지역 주민들도 이제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아마 독일이나 일본이나 그런 성공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서 우리도 한 번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이제 실시간 의견은 저희가 그 소개를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전 의견을 저희가 좀 받아봤을 때 아까 제가 한 가지만 멘트를 드렸는데요. 주로 말씀하신 걸 보면 이제 시민 실천,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좀 많이 주셨어요. 사전 의견 제시하신 데는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그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갔는데요. 그래서 우리 시민 실천 그리고 홍보, 그 시민 의식에 대한 역량을 좀 우리도 강화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우리 참석하신 위원님들 생각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정수균 과장부터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까지 그 탄소 중립 관련 그 시민 실천에 대한 홍보 부분이 상당히 저희 시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를 위해서 저희 시에서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각 가정이나 상가에서 수도나 전기, 도시가스 사용을 감축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탄소 포인트제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자동차 탄소 포인트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많은 시민들의 동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홍보에 더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의 동참이 없이는 이런 탄소 중립이라는 부분을 조속히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많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탄소 중립 그리고 탄소 중립을 위한 가장 전제가 돼야 될 에너지 전환은 시민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 우리가 소위 수용성이라고 하는 시민들의 동의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그렇게 이 시민들의 동의를 위해서는 이전처럼 그냥 시민들 대상화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가지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는 에너지 전환이나 탄소 중립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책을 입안하는 과정부터 시민들이 함께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러려면 중간 지원 조직이 될 수 있는 기후센터라든지 에너지 전환 센터 이런 부분들에서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촘촘하게 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우리 정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중립위원회가 녹색성장 탄소중립위원회가 있지만 사실은 광주처럼 이런 통합적인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머리를 맞대고 탄소 중립을 위한 정책을 말하고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TF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도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논의하고 같이 진행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 그 일상생활에서 좀 변화돼야 될 지점들이 많습니다. 아마 오늘 의견 들어온 내용도 그런 내용들이 많을 건데요. 한편으로 뭐 대형마트에 우리가 시장을 보러 가면 차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하면 차량 무료 쿠폰을 주고요. 차량 안 가지고 가면 그냥 가라고 합니다. 이게 오히려 더 손해보는 듯한 느낌을 사람들한테 심어주는 거죠. 오히려 차량 갖고 안 온 분들한테 상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오히려 차를 갖고 오게 하는 건 아닌가. 물론 그걸 없애라는 말은 아닌데 차를 안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도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뭘 만들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이 있고 시민들에게 이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비용을 더 지불할 의향이 있느냐라고 한 좀 상반된 조사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 번은 시민들이 찬성 안 한다는 의견도 있었고 저희가 한 조사에서는 비용을 더 낼 의향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시민들의 어떤 의식 수준과 관계된다. 그래서 교육과 관계되죠. 그래서 저희 과제하는 동안에 부산시 교육청하고도 한번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이 아이들 어릴 때부터 탄소 중립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 되고 수업에 반영을 시켜야 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어린 아이들 우리보다 훨씬 더 그런 부분에 또 민감하게 성장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좀 더 그런 부분에 신경 써서 교육도 좀 신경 쓴다면 미래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환경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아까 토론에 쭉 참석을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의견도 많이 이제 주셨고 또 이 실천에 대한 계획들도 많이 잘 이제 제시를 해 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아까 여기 의견을 주시는 것처럼 시민분들께서 이제 이것들을 뭐 어쨌든 시민이 같이 동참을 해야 하는 부분이니까 저도 같이 그런 느낀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실천력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뭐 제도적으로 이렇게 정해서 강제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뭐 그건 일정 부분 있을 테고 실천이 가려면 어쨌든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이제 감정적으로 이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부분인가 하는 부분들이 바로바로 와닿게 하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1.5도가 되면 이제 문제가 되고 2.0도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이제 우리가 강조를 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지금 현재 약 1도가 올랐지 않습니까? 100년 전에 비해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체온이 이제 1도 오르면 어떤 상태가 될까 생물이. 근데 이제 이게 1.5도가 오르면 어떤 상태가 될까? 그럼 지금 각 시나리오 보면 1.5도가 되면 뭐 재난이 이제 엄청난 빈도로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2.0이 넘어가면 우리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당장 뭐 이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조를 좀 할 필요가 있고 그 중에 더 심각한 것은 사실 속도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00년 동안 1도씨가 올랐는데 우린 지금 0.5도 가는 데는 30년이 안 걸릴 것이다. 근데 그 시나리오도 마찬가지 지금 이제 뭐 대형 산불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탄소 배출에 엄청 영향을 미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시나리오에 들어있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올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빠른 속도로 이제 이 변화가 오면은 우리의 영향력은 엄청날 것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준비가 되는 단계까지 최대한 늦추는 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극 우리는 이제 동참을 해야지만 우리가 준비가 될 때까지 이걸 늦춰갈 수 있고 그 1.5도로 또 맞춰갈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강조가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또 하나 다뤄지지 않은 부분이 제가 좀 아쉽게 생각하고 또 좀 더 또 강조해야 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식량 자원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이제 온도가 올라갔을 때 해수온이 지금 저희가 이제 0.49도 정도 전 세계 평균이 올라갔는데 이제 이게 지금 같은 속도로 이제 그 수온이 상승을 하면 우리가 고수온 피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실은 그 이제 고수온 피해가 지금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이제 예전에는 고수온이 100일에 한 번 이렇게 일어났다면 지금 같은 속도면 30년 후면은 4일에 한 번씩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80년 정도 되면은 매일같이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상황이 되고 수산 자원은 뭐 25% 정도가 감소가 된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산호 같은 경우도 1.5도씨 높아지면 뭐 70%, 80%가 없어질 것이고 이제 2도씨가 되면 99%가 없어진다. 근데 이게 사실은 산호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생물이지 않습니까? 사람도 생물이고 그러면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깊이 인식을 할 필요가 있고 이런 홍보도 적극 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진행해 가는 과정에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기존의 예산에 쓰은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써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저항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상황에서도 실천력을 가지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좀 시킬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해양생물 쪽으로 제가 이제 봤을 때도 연안의 오염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뭐 이제 각종 이제 그 이 홍수로 인해서 대형 그런 담수 유입이라든가 이런 또 해양 쓰레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흡수를 할 수 있는 이제 남아 있는 공간이 이제 해양이다. 그럼 해양 생물이나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려갈 수 있는 방법에서는 어쨌든 이제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좀 필요할 부분이고요.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도 이제 노력이 좀 되고 우리가 어쨌든 사람은 이제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생물 자원에 대한 관심도도 굉장히 많이 높아져야 되고 이제 홍보하는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같이 포함이 돼서 이야기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래도 뭐 탄소 포집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 많이 개발되고 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발생을 줄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면 좀 의식혁명이나 생활혁명이 필요한데 그거는 뭐 개인의 도덕 자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회적 시스템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일례로 그러니까 아주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난해하고 좀 어렵긴 합니다만 쉬어본 생활관이라는 게 그 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이렇게 하니까 편하구나, 적었고 쾌적하구나 하는 걸 갖다 실감하게 해줄 수 있다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그 탄소 배출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이하고 약간 좀 거리가 먼 문제일 수도 있지만 아까 저기 운전 문제가 나와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야 할 때 생각하는데 시민의식과 관계된 부분이라서요. 원전 현 정부도 좀 그러고 좀 세계적인 좀 추세도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 이후에 약간 조금 궤도가 좀 비틀어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탈원전으로 가다가 지금 원상태로 복귀하는 형태.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전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시키는 게 전쟁인데, 그러니까 반전이 없이는 사실 이 탄소 중립이 어렵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시민생활 의식 속에서도 평화나 뭐 이런 의식을 갖다가 고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장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하신 거 참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제가 지금 환경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민들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생애주기 환경교육이라는 것을 부산시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시민분들도 그런 그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실질적으로 뭐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리한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좀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식량 문제도 나왔는데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식량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피부를 느껴야 될 부분인데요. 뭐 얼마 전에 우리가 태풍에 대한 피해는 뭐 좀 생각보다는 덜 입혀서 천만다행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오늘 말씀하셨던 내용들 그리고 또 오늘 2022년 부산시 대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들이 꼭 이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2030년 엑스포를 저희가 부산시가 개최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돼서 우리 부산이 정말 그린 도시임을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꼭 갖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